자, 다음 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원 세계화와 평화가 되겠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역시 주요 개념들 위주로 잘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화의 의미부터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세계화는 의미가 뭐냐면 뭐 뻔한 얘기예요. 세계화 하면 여러분 뭐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 있죠. 지구촌 모양의 지구본 모양의 이 다양한 인종들이 막 손잡고 있는 뭐 이제 그런 모양 많이 상상하시는데, 의미를 보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전 지구로 이제 교류가 확대해 간 현상을 이제 세계화라고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배경을 보시면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교통이 발달하고요. 그렇죠? 비행기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각 국가들끼리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금 뭐 이제 위성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거 보내고 이메일 같은 걸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뭐했다?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WTO 같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다시 WTO 같은 이제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이 더욱더 확대되었다. 이 WTO 아시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 그래요. 세계 무역기구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WTO 같은 것들이 이제 출범해 가지고 이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보시면은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 통합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 공장은 막 세계 여기저기 이제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물건들을 생산해 내기도 하고, 또 세계 문화들이 빠른 속도로 동질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뭐 개봉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요새 OTT,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다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세계 문화들이 빠른 속도로 동질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도시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촉진되고 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WTO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계화라는 개념이었는데, 또 이제 지역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개념과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지역화의 개념인데, 자, 지역화의 의미는, 자, 이 세계화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특정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지역적인 특색을 유지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인정받고 각광받게 되는 것이 이 지역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점차 국가 단위가 아닌 각 지역이 어떤 세계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져서 그 지역의 어떤 요소들이 지역의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동질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지역의 특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지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지역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 지역 경제 공동체. 이 지역화의 의미는 이제 지역의 공동체들이 뭉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화라고 하고요. 지역 공동체가 이제 성립되는 것을 이제 지역화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는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EU, 유럽 연합을 만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경제협력체인 아세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이제 성립되는 측면이 지역화의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의 특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화의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화라는 건 세계화랑 같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공동체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지역의 특색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지역화가 같이 일어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독자적인 자립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역화를 또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혼자의 힘으로 뭔가 자립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아세안 같은 걸 구축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 물론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선진국들끼리 역시 세계화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역 공동체를 EU라는 걸 만들었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화 지역화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지역화 축제 대표적인 거 예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보령 머드 축제가 있죠. 이제 갯벌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드 가지고 막 얼굴에 칠하고 막 이렇게 하는 보령 머드 축제가 있고,
자, 보성에는 이제 녹차밭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녹차밭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녹차 관련된, 차와 관련된 축제가 많죠. 그래서 다양 대축제. 태백산에 이제 겨울에 이제 눈 많이 내리죠. 그래서 눈꽃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화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를 한번 눈을 돌려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삿포로의 눈 축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온천에도 몸도 담그고. 자,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바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리우 카니발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에스파냐의 부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유명하죠. 부뇰이라는 곳에는 토마토 축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막 이제 던지고 마을 전체가 뭐 이제 토마토로 인해서 난장판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 세계화의 이제 다양한 양상을 한번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 어떤 하나의 국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자회사, 지점, 공장 등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 판매를 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은 그래서 이 기업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을 이제 분산시켜놔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각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현상이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그 기능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본사가 따로 있고요. 연구 개발하는 데 따로 있고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데를 각각 따로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입지시키는 것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일을 나눈다는 거죠. 공간에 따라서 일을 나눠 놓는다. 이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죠. 이건 뭐 기업이라면 당연히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본사 같은 경우 그리고 연구 및 개발 담당하는 연구소는 주로 선진국에 위치해요. 선진국의 어떤 도심 지역에 주로 위치하죠. 뭐 삼성의 예를 들면 삼성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연구 및 개발 R&D 팀도 우리나라에 있죠. 생산 공장은 생산비가 저렴한 곳에, 개발도상국 이제 좀 인건비가 낮은데 주로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남미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생산 공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근데 선진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 확보를 위해서 선진국에 설립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죠. 운송비도 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수입될 때는 관세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제 그 자동차는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서 세금을 이제 관세가 붙어서 더 많은 이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운송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오히려 선진국에 건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시장 확보를 위해서. 자, 이런 다국적 기업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이제 베트남에 삼성 공장을 지었다.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 베트남에 일자리 만들겠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또 거기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기술이 그 나라 다른 곳에, 다른 영역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베트남에 이제 삼성 그 반도체가 진출하게 되면 베트남은 그런 어떤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미 뭐 삼성이 들어와서 어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그것들을 뚫고 베트남 고유의 어떤 기업들을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기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건 역시 이제 밝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갖는 세계 도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도시. 그래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한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이 있죠. 뭐 우리나라의 서울도 세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뭐 대한민국이 약간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서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걷는 한강 이런 데 막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영상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막 하면서 서울의 야경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렇죠. 우리가 어떤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뭐 이런 데를 이제 막 그렇게 동경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 서울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세계 도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이 WTO 같은 것이 출범하게 되고 그래서 국제 분업, 협력과 분업이 확대되고 생산이 국제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 도시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계 도시의 특징을 한번 보면 뭐 세계의 중심지기 때문에 어떤 세계의 자본, 어떤 그 자본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론 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산 수단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모이고 정보가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도시들에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해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뭐냐면 생산자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죠.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한다. 자, 정확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업으로 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회계 서비스, 연구개발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뭐 기업 컨설팅, 기업의 회계를 봐주고 기업의 어떤 법적 자문을 해주고 기업의 노무 상담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또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입지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삼성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해 있고요. 국제회의 및 행사를 개최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뉴욕 같은 경우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월가라고 하죠?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월가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월가에. 월스트리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 월가는 여러 영화들의 많은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뭐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고요. BTS가 방문해서 뭐 연설도 하고 공연도 했던 어디가 있습니까? UN 본부가 이제 뉴욕에 있습니다. UN 본부가 뉴욕에 있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뉴욕은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자, 그다음에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이제 전통적인 세계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했다. 지금은 뭐 이제 영국이 좀 미국에 밀리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영국 제국주의 시대 때 그때 어떤 영국의 어떤 찬란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도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도죠. 일본의 수도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뉴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출제할 포인트들이 꽤 뉴욕에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면 세계화의 이제 여러 측면 활발한 문화 교류가 생기죠.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이동이 활발해진다. 뻔한 얘기고요. 정보통신 기술 발달,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건 직관적으로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앞에서 봤지만 뭐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자생적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은 아까 잠깐 봤었는데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국가 간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에는 부가 집중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는 있게 되지만 또 마땅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자기네들이 자생적인 어떤 산업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네들도 어떤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미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게 다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 거기에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은 좀 도태되기가 쉽다. 그래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자, 해결 방안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공적 개발 원조를 하고요. 이걸 ODA라 그래요. ODA. 공적 개발 원조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개발도상국이 지원과 협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하자. 일단 일종의 이건 윤리적 소비죠. 그래서 윤리적인 고려를 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자. 또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상품을 구매하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공정무역이라고 그래요. 공정무역. 또 이제 여행을 할 때 역시 현지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여행을 하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갈 수 있는 그런 무역과 여행을 추구하자. 뭐 이런 측면들이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렵진 않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어렵게 보실 건 없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 입장 갈등이 있는데
자, 보편윤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따르는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따라야 될 자유,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보편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 평화 같은 이런 게 보편윤리인데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윤리인데 이런 것에 좀 어긋나는 특수윤리들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만 공유되는 것들,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 공유되는 규범이나 국가의 주권, 자국, 시민의 복지 등을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이 특수윤리가 되겠어요. 그 특정한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 특수윤리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통합사에서 많이 언급하는 파키스탄의 예를 많이 들 수가 있겠죠. 파키스탄의 어떤 명예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 여성인권 침해적인 것들이 있는데 보편윤리에서 보면은 그건 문제시되는 거지만 파키스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문화로서 용인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윤리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윤리적인 것과 특수윤리적인 것들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난다. 그래서 해결 방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국가의 입장을 좀 존중하면서 지구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자. 뭐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지구촌 사람으로서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요거를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고요. 또 보편윤리를 존중하면서 각사의 특수윤리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그런 명예살인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여성 인권이나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회 문화를 또 그 사회의 구성원에서 입장에서 그렇다고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사회 문화의 그 사회, 그런 문화가 생긴 그 맥락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서 좀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죠. 앞 단원에서 다 배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보면 문화가 이제 획일화되고 있다. 문화 강국,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 강국이라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수출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랙핑크의 음악이라든가 BTS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가지는 고유한 문화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이런 해외의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인해 가지고 서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해서 세계 문화가 좀 비슷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선진국의 문화가 아무래도 보편화됩니다. 선진국의 제도 생활 양식 확산, 문화의 상품화 측면에서 선진국이 유리해서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좀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방안을 한번 보시면, 자, 외래 문화를 당연히 뭐 세계화 시대에 다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외래 문화를 좀 수용하고 자기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좀 뻔한 얘기지만 그냥 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자, 국제사회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의미 보시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상호 교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교류하는 그런 공간을 국제사회라고 하죠. 특징을 보면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의 나라 이익을 추구하진 않겠지. 그렇죠?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른 나라 이익을 추구하진 않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뭐 어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멀쩡히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무력으로 이게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한다?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쁜 놈들아 꺼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도 유엔에서는 뭐 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국제사회 질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사회, 방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한 국가 안에서는 만약에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하죠.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 경찰 노릇을 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유엔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유엔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아시지만 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재한다.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그걸 헛짓거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사회에는 보시면 그럼 뭐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뭐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랑 사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일본이랑 사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중국이랑 사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국제관계라는 게 늘 이런 갈등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국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원인을 보시면은 자, 민족, 문화, 종교 차이가 나타나고 또 각 국가가 가진 자원도 다르고요. 또 영토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요. 종교 분쟁이 있어요. 종교 분쟁. 종교 분쟁 어디?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나타나는 지역인데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이렇게 대립이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을 하게 됐죠. 어떤 신의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원래 팔레스타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는 뭐 테러 단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분쟁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분쟁을 한번 보시면 이제 러시아와 뭐 그 주변 국가들끼리 카스피해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여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미의 나일강 유역에 역시 자원을 둘러싸고 분쟁도 있고요. 자, 영토 분쟁은 좀 이따 다음 소담에서 좀 자세히 볼 텐데 이제 특히 우리 동아시아 쪽 한국,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뭐 베트남 요 라인 쪽에서 영토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난사군도, 뭐 쿠릴 열도 이런 데서 영토 분쟁들이 있다. 자, 특징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이 국제 갈등이라는 게 한 부분에만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이고요. 해결 방안 보시면 이것도 뻔한 얘기죠. 근데 사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야, 개인 간의 갈등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국가 간의 갈등이라니. 그래서 갈등 당사자가 어쨌든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비정부기구, NGO를 말하는 거죠.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어떤 협약 같은 국제법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냥 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협력의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협력하기도 하죠, 여러분. 국제적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모든 협력을 우리가 국제협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유엔군에서 이렇게 파견 와가지고 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이제 IMF 같은 것들이 터졌을 때 뭐 이제 금융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나라에 뭐 이제 재난이 처해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모금 같은 걸 해서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협력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성을 보면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의존도가 서로 높아져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이런 그 국제협력의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국가 원수라는 거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 국가의 원수, 대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같은 공식적인 국가협력이 있고요. 스포츠 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교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아, 빈곤, 질병 등에 대한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재난과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열대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유지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넘어가시면 자, 요거 중요해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요하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 잘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여러분 주권은 뭐냐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
그래서 어떤 국가가 가지는 최고 권력, 이런 독립된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가 바로 국가다. 자, 국가의 목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 그래서 이런 외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역할 보시면 정상회담. 정상회담,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뭐 총리, 대통령끼리 이렇게 회담을 한다거나 국교, 교류를 수립한다거나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가입하고 동맹을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독립된 주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국가들끼리 어떤 기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정부 간 국제기구예요. 정부 간 국제기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UN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이 정부들이 가입해서 하는 행위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보면 평화 유지하고 경제사회 협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들끼리 만들었다는 게 이 정부 간 국제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국가 행위를 규율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이 아니라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UN. 자, UN의 이제 탄생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세계대전이 20세기에 두 번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 두 번의 역사적인 비극을 이제 인류가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더 이상은 이렇게 수천만 명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 그래가지고 전쟁 방지를 목표로 하고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강하게 활동해주면 좋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사회 문제 해결하기. 어쨌든 국제연합이 존재하고요. 유럽 국가들끼리 만든 이제 유럽연합도 존재합니다. EU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 어떤 각 국가의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라고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구들이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비정부기구는 NGO를 말하는 거예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그래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구가 아니다. 그 정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기구가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이다. 주로 우리가 아는 이제 환경 조직들 있죠. 그린피스 뭐 이런 환경 조직들이 있고, 평화, 인권 등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국제비정부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낸다.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제 엠네스티라든가, 엠네스티는 이제 인권단체예요. 그리고 그린피스, 환경을 문제를 다루는 그린피스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국가가 이제 하나의 행위 주체고,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요. 국제 비정부기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약간 이제 마이너한 것들로 이제 다국적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 그리고 개발국가 내 지방정부들이 좀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상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역하고 이제 연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지방정부. 또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퇴임한 대통령 같은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국제적 영향력이 크죠. 옛날에 이제 또 유명했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전 세계 상대로 어떤 이제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개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사회에 당연히 국제적 평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텐데, 그럼 국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평화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평화를 구분했던 사람이 갈퉁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갈퉁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극적 평화. 이건 우리가 원래 아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직접적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직접적 폭력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쟁, 테러, 범죄, 폭행 같은 걸 말해요. 직접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직접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위협이 없고 각 나라의 주권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직접적 폭력, 전쟁, 테러, 범죄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화의 개념은 이런 소극적 평화였다는 거야. 소극적 평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 차별이 많거나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야. 확장.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뭘로? 적극적 평화로 확장시켜야 된다. 단순히 전쟁이나 테러나 어떤 폭력이, 이 폭행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직접적 폭력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약간 불안정한 상태다. 소극적 평화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건 적극적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구조적 폭력 같은 경우는 빈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억압이나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빈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차별 같은 이 구조가 가하는 폭력이 구조적 폭력입니다. 직접 이렇게 사람을 찌르거나 뭐 이런 거 죽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억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폭력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 폭력이나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문화를 말해요. 그래서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뭐 동성애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야? 문화적 폭력이죠. 그럼 문화적 폭력이 확산이 되면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여튼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나 테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사라져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생윤에서는 좀 자세히 배우지만 그냥 한번 언급해보면 이 소극적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국가안보라고 그래요. 국가안보. 국가의 전쟁이나 테러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이 적극적 평화는 국가안보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이걸 인간안보라고 합니다. 인간안보. 그래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뭐 이렇게 이거는 근데 통합사회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알아두세요. 갈등은 이렇게 평화를 구분했다. 자, 이런 평화들은 왜 중요하느냐? 자, 인류의 생존과 안정의 바탕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전쟁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왜 중요해? 소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죠. 전쟁과 테러가 사라진. 자, 그래서 이제 국제정의 실현은 또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국가 간 빈부격차가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반인도주의죠. 인도라는 게 인간의 도리를 말해요.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그런 범죄들 방지해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 평화의 개념.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뻔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번영, 도모시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환경, 문화유산 보존, 미래세대에 전수하기. 그래서 미래세대 생존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것이 이제 평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분단 및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국제 평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뭐 알다시피 뭐 이제 남한하고 지금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 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남북 분단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셔야겠죠. 뭐 우리가 뭐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냥 쓱쓱쓱 우리 통합사에서는 교과 내용에서 요 정도 다루고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 배경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이제 대립이 생기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같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일본하고 독일을 격파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하고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이제 어떤 대립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립이 생겨나죠. 요 시기를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이다. 직접 뜨겁게 전쟁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콜드워,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 그래서 이 이념으로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잠깐 그냥 또 역사적인 언급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렇게 소련군이 이제 밀고 들어오고요. 이 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련군의 진격 속도가 생각보다 뭐 했다는 거야? 빨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소련군이 다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죠. 일본이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8월 15일에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련하고 미군이 이제 각각 소련은 북쪽에, 미군은 이제 남쪽에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족이 이제 뭉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단일 국가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강했어도 쉽지 않았을 판국인데, 강했어야 할 텐데,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좀 약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이념 대립이 역시 굉장히 심화됐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인사들도 있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 가까운 인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이제 뭉쳐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일본에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부에서 또 이제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념적 갈등.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생겨야 되니까 그 권력에 대한 다툼도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민족 내부가 하나의 응징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신탁 통치를 이제 하자는 주장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하고 소련 쪽에서. 그래서 야, 남쪽은 미국이 좀 5년간 신탁 통치할게.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니네가 그동안 그 5년 동안 힘을 만들어서 니네 국가를 세워라. 일단은 5년간은 우리가 신탁 통치하겠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또 이제 첨예하게 이제 민족 내부가 갈리게 됩니다. 물론 신탁 통치가 이제 실제로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제 심했다. 그러다가 이제 남한하고 이제 북한하고 어쨌든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남북 분단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1945년 이제 8.15 광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지속적 독립운동과 일본의 패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합군, 미국과 소련 측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합국이 이제 한반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냉전 체제 속에서 이 남과 북이 계속 대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각각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는가,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김구 선생님은 김일성하고 단판 짓고 오겠다 막 이런 과정들도 중간에 있었고 막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점점점 나눠지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으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남침이라는 건 이제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3년간, 그럼 1953년 휴전협정 체결될 때까지 3년간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전해가지고 휴전선의 경계로 지금까지도 쭉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휴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6.25 전쟁과 관련된 뭐 경과들은 뭐 딱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좀 보셔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과 이산가족 발생하고, 뭐 이것과 관련된 영화도 많죠. 뭐 태극기 휘날리며부터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그래서 남북한 간의 이제 적대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반감,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빨갱이, 이렇게 이제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독재자들이 이제 상대방 정적들을 제거할 때, 자기 반대파들을 제거할 때, 니네 빨갱이지라고 이제 뭐 제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최근 영화로는 이제 헌트 이런 영화들도 이제 남북 분단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튼, 자, 이 교훈을 보시면서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서로 간의 어떤 상처와 이런 어떤 크나큰 피해들을 남긴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아니 이제 나만 이렇게 잘 사는데 이제 또 어떤 북한하고 통일하게 되면 또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을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사실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로 갈수록 여러분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과에서는 통일의 어떤 의의와 필요성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통일의 필요성을 보시면 개인적 차원에서 이산가족과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픔을 해소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안정과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전통문화유산이 발전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분단 비용이 감소하고 분단 비용은 어떤 거냐면 분단이 돼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남북이 분단돼 있다 보니까 둘 다 이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군대도 가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도 많이 들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분단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남한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는 잠재력보다 약간 낮게 평가받는 게 있는데 어떤 주식이나 기업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통일이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통일에 대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점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잠재적인 경제 성장 원동력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 같은 어떤 그런 계기가 사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인구가 좀 줄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뭐 그 하나의 어떤 방안이 통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연설하다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게 어떤 정형화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비하는 뭐 이제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외울 건 없죠. 다 금방 쓱 보면 이해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남북 관계까지 쭉 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역사 갈등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영토 분쟁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분쟁, 요거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쿠센 신한입니다. 쿠센 신한.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이 열도라는 말이 있고 군도라는 말이 있죠. 이 열도라는 말은 열지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상에 섬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열도라고 하고요. 군은 어떤 집합을 말하는 거야. 집합. 그래서 이 군이 섬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이제 군도라고 표현합니다. 열도는 이렇게 일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군도는 이렇게 집합 형태로 되어 있는 섬들을 말한다. 그럼 뭐 지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있고요. 여기 중국 있고요. 여기 이제 베트남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 이제 타이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 있죠? 여기 이제 일본 있고 대충 그릴게요. 일본 있고 여기 이제 위에 쪽 러시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위치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고 여기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제 분쟁 지역이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쿠릴 열도라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북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쿠릴 열도고 센카쿠 열도는 여기 보시면 일본과 중국, 타이완 이쪽에 타이완 여기 타이완 대만을 말하는 거죠. 요 타이완 이쪽에 이제 분쟁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여기가 센카쿠 열도가 되겠습니다. 센카쿠 열도. 여기 보면 일본, 타이완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요 우리나라 한국이고. 그래서 이렇게 쿠릴 열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자, 그 다음은 또 어디냐면 이제 베트남과 중국, 타이완, 베트남, 중국, 타이완 쪽이죠. 그럼 여기 베트남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기 훨씬 더 밑에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지도상으로 보시면 되고 베트남, 중국, 타이완의 분쟁 지역이 되는 데가 바로 어디다? 시사군도다. 시사군도. 그래서 베트남, 중국, 이 타이완의 분쟁 지역인 시사군도가 있고요. 시사군도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중국하고 베트남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타이완까지 해가지고 영토 분쟁이 되는 이제 난사군도가 있습니다. 난사군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하실 때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기 쿠릴 열도, 그 다음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그 다음 뭐다? 난사군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쿠센시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어디랑 어디 분쟁 지역인 것도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일본하고 러시아. 여기 센카쿠 열도는 보면은 타이완, 중국, 일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시사군도 같은 경우 베트남, 타이완, 중국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난사군도 같은 경우는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타이완, 중국 이런 데 이제 분쟁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문제풀이 보면은 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역사인식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역사인식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요. 역사교과서에서 뭐 이제 위안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조선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기도 하고, 뭐 이제 임나 임원부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한반도에 일본 기지가 있었다, 일본의 영토였다, 뭐 이런 것들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독도 영유권 주장하기도 하죠. 독도가 계속 가장 큰 분쟁 지역이기도 하죠. 독도는 우리 땅, 뭐 우리나라 노래도 있죠. 하여튼 이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싸고 계속 이제 분쟁이 있다.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독도 한번 가봤는데, 5년 전인가. 독도 가면 갈매기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가보는 건 좋다. 자, 일본군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에, 이제, 자꾸 이제 일본의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뭐 물론, 일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정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뭐 이제 그런 그 정권들이 가진 역사관이나 성향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우파, 특히 이제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자꾸 이런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일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서 또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지 않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뭐 이런 것도 있죠.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일본의 그 전쟁 전범과 관련 있는 신사입니다. 일본에는 이제 그 신사라는 고유한 이제 종교적 공간이 존재하는데,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절 같은 데가 신사예요. 거기에 이제 조상신들을 이제 모셔놓는 곳을 이제 신사라고 하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일본 전범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본 전범.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을 어떤 기리는 그런 신사이기 때문에 여기 참배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과거의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에 대해서 뭐 그걸 미화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반성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그 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분개할 만한 일이고 실제로 그런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역사 인식 문제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중국의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뭐냐면 이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만주나 요동,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주나 요동 정도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의 역사, 그런 지역의 역사라고 하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들인데, 그것들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문제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둬가지고 공동 교과서를 막 만들어내려고도 했고요.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해서 역시 공동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동아시아 근현대 공동 역사 교세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교류와 연대를 통해 가지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노력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93년에 자, 일본의 고노 장관이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에 대한 사죄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98년에는 한일 두 국가 정상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도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또 노력들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면, 이 지정학적, 자, 지리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느냐.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어떤 관문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 위치. 이게 반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좋고,
해양으로 뻗어나가기도 좋고.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교두보 삼아서 중국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활동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이 커지기도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류열풍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나라는 무슨 노력을 하는가? 이제 남분단을 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되고,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서 국제연합,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우리나라가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라크 전쟁 때도 이제 평화유지 활동 이런 것들을 파견하기도 했고, 해외 원조, 그래서 빈곤국에 대해서 우리가 원조하기도 하고요. 환경보호 측면에서 친환경적 산업 발전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